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좋아하는 코너. 가장 좋아하는 코너. 가장 마음이 편안한 코너. 그리고 어제 제가 그 경향신문 가지 않았습니까? 조유정 PD님께서 매번 이 모니터를 하신대요. 이유는 구교영 기자 때문에. 구 기자님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폰 이렇게 해처럼 해놓은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진행자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요. 얼굴만 바꾸면 됩니다. 거기다 로고에서. 훌륭하다. 자, 요새는 기자들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취재할 것도 너무 많고 사건도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역시나 명태균, 강혜경 그러니까요. 이 이슈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국감 후폭풍이 좀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고 어제 연달아서 명태균 씨가 또 잇따라서 두 개의 또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구교영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그 성과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성, 이 사건의 공천 개입 의혹에 당사자성 있는 사람들이 육성이 나온 것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표출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 내용이죠. 뭐 지난해 5월 23일이라고 하던데 명태균 덕을 봤잖아.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려고 한다. 이런 육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인데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결국 그 얘기는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사자성이 있는 상당수의 요인들이 이런 진술을 녹취를 통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노이즈에 좀 덮여가지고 덜 주목받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한 범죄 혐의이거든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자기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더 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강혜경 씨가 이제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공개 여론조사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또 강혜경 씨가 검찰 출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창원지검에. 지금 당장 국민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은 소환도 못하는 검찰이라고 아예 이렇게 사실 민망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지금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자꾸 날더러 국감에 나오라고 하는데 국감에 나가서 증언할 것이 아니라 나를 검찰이 불러라. 검찰 수사 왜 안 하냐. 수사 속도를 빨리 좀 당기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혐의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심지어는 급기야 명태균 리스트라고 해서 강혜경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한 명단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언급된 정치인들 수가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라는 것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제공했냐가 관건인 것인데 이 역시도 상당 부분 녹취를 통해서 구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도 활약했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혜경 씨가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자체 조사를 엄청 많이 했고 본부장 명태균 씨를 일컫는 거죠. 그 돈 받아오겠다고 갖다는 청구서를 만들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김영선 전 의원조차도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버리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론조사가 상당수 있었다는 건 횟수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조사를 인식했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검찰 수사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해결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희가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로 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범어사로 갔어요. 네.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부산 둘 다 결국은 이제 네.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좀 포인트라고 포인트. 보이긴 하는데요. 네. 부산 범어사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네.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윤 대통령은 본인의 기조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을 맞더라도 이제 가겠다 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의 사람들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방적인 돌 던지는 것에 불과하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끝없이 이제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가던 길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딱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국정은 구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일관된 고집스러운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삶의 커리어 그리고는 어떤 영역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좀 좋게 말하면 일관되고 뭐 자기를 지키는 모습들인 것이고요. 나쁘게 보면 고집불통,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은 삶의 성공으로 끝없이 자기가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조국 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국정은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1% 지지가 있더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했던 한일 관계 개선 때 네. 있었던 대통령 말과도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수가 비판하고 수정하라고 요구하면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럴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네. 것이죠. 그리고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통상적으로 돌을 던지는 상황에 전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피하 식별이 되는 상황에서 앞에서 던지는 돌은 피할 수도 있어요. 던져도 꼭 맞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내부의 상황 내전이지 않습니까? 보수 내전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디서 돌을 던질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앞을 보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뒤통수에 돌을 맞으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고 영향이 큰 거거든요. 그런 내전 상황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아직도 크게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회담에서 보여줬지만 여러 가지 무시 전략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파는 생각보다도 강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특검법 통과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동아일보 사설인가요? 네. 중앙일보 사설인가요? 오늘 막 여러 신문 사설 읽어가지고 네. 헷갈리는데 다들 비슷한 동아일보. 톤으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수 언론. 네, 보수 언론이 굉장히 화가 네.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아사설이네요. 그 제목이 한동훈 이재명 회담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접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할 테면 해보라 식의 대통령 의사는 이미 확인이 되었다라고 동아일보가 일침을 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 붉은 기는 내가 지키련다. 이런 중국 공산당 혁명 시절에 있던 문구가 생각이네요. 할 테면 해라. 나는 김 여사를 지키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그 면담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법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내가 이번에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제포결 때 30명의 의원을 설득을 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 사태를 활동 자제도 안 하고 의혹 제기된 충분한 설명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 네. 결국은 여론 상황이 악화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라고 완곡한 어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의원들은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적 낙관주의만 비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점점 더 악화의 일로를 겪고 있는데 보수 언론이 지켜보기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도저히 국정 정상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완곡한 제안까지도 거절했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야 간의 국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모종의 합의 이런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좀 하나하나 조금 나눠서 소분해서 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단호하게 잘라냈지만 집사람이나 가족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그렇게 못 예? 그리고 나 몰래 어쨌든 명씨를 달래고 좋게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게 가족들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명씨를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그렇게 오밤중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소리가 약간 작다라는 리뷰가 있어가지고 네. 마이크를 좀 더 네.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김은지 같습니다. 기자의 예. 네. 그렇구나. 제가 더 크게 또-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김은지 네. 기자님, 뭐 예. 목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제가 너무 소리가 큰가? 이게 톤 조절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소리가 커야죠. 이게 예, 예, 오디오가 예. 중요하긴 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는 명치를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당장 반박이 되는 게 어제만 해도 명태균 씨가 공개한 그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게 4월 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인가요? 그러니까 4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어제 한판 승부에 나가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국정을 한 다음에도 그렇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심지어 그 내용만 보면 김 여사가 먼저 보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통 모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것도 본인과 관계된 천공을 떠나서 네. 이제는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하는 단계로 그렇죠. 들어섰다라는 내용에 일관되는 일종의 이제 그거를 정보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는 어디서 그런 정보지를 받는지 저도 못 받았는데 그 받은 정보지를 이제 명태균 씨한테 토스하는 관계였어요. 아니 근데 그런 그 말 그대로 사설 정보지까지 내용을 전달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응답까지 듣는다? 어. 그럼 그 전에 어떤 관계라는 것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명태균 씨가 공적 대화는 공개를 아직 않고 있는데 사적 대화 일부 공개한 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의 대화 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신뢰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얘기라는 것은 자기는 대선 경선 이후에 끊어냈다는 주장인 것이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연락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을 못하는데 그 연락했다는 논리를 방어하기 위한 생각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페이드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서서히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작년에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대선 자체가 2022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동안이라도 계속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점이 많은 것이고, 명태균 씨가 제 아무리 좀 과장을 하고 보태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2,000장의 카톡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200장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일일이 대화들은 그때 건건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번의 대화를 나눌 만큼 그렇게 배려하고 설득했어야만 되는 관계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설명들이 앞에 어떤 관계였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지를 네. 더 의심의 질을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이제 명태균 씨를 계속 취재하고 명태균 씨 주변을 취재하고 대통령의 워딩과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 대략 맞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선 전에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잡으라고 조언을 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무슨 포인트냐면 실제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서 뭐 오세훈 씨도 이제 서울시장을 만들고 이준석 씨도 당대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일종의 김종인 매직? 그거 내가 다 한 거다라고 이제 그 명태균 씨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요 포인트는 명 씨와 김종인 위원장 부인하고 있지만 명 씨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리고 명 씨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이 관계자는 설명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까지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게 중간에서 이제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소문이 있었었는데요. 네.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다 허풍쟁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중간에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명태균 씨를 손잡으라고 했던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의 좀 더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기서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방어할 필요 없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뭐 합니다.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대응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어른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과거에 무슨 역할을 했고 뭐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딱 그 손절 이런 방식으로는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이 멀어지게 된 계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윤 대통령한테 당신 3년 정도 하고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야 된다.
된다. 뭐 이제 이런 네, 얘기를 그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됐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끊어냈는데 단호하게 잘라냈는데 집사람과 가족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소통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가족은 누구예요? 어떤 가족이에요? 참 그 오빠 논란을 다시금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어떤 상황이어도 적절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라고 하는 비선에 심지어는 그 가족 소위 말하는 외척 세력까지 거기다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정치가 과거를 후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에 또 보태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그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의 여러 가지 증언과 공개들을 통해서 놀랐던 부분이 그 영적인 부분에 또 이 대화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 강혜경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명태균 대표가 평소에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그 장윤 선배가 일찌감치 공개를 했지만은 장님 무사, 네. 안진뱅이 주술사 사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둘이 간의 호흡 관계 네. 그리고 정치를 하는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태균 씨가 조언을 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호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명태균 씨와 그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인 조언을 나눈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는 혹시나 명태균 씨가 이런 관계를 기화로 해서 국사 쉽게 얘기하면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런 거예요. 보수지들도 칼럼으로 참 해괴하다. 네. 뭐 주술사, 무사, 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펄펄 끓는 솥에 누구를 어떻게 와 세상에 이게 정말 무속이 아니면 이런 대화 자체가 사실 범인들은 이런 대화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게다가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정말 뭐 좋게 봐줘서 가십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여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명태균 씨가 동선을 수정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캔들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이에 대해서는 정말 끊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앙코르와트 이제 순방에 있어서는 거길 못 가겠다라고 한다던가 혹은 엘리자베스 이제 조문에 있어서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진짜라고 한다면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가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심리적 지혜잇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국정에 심지어는 외국 방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 순방 일정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심지어는 무언가를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뭐 사실관계 이야기입니다. 여부는 좀 더 네. 깊이 따져봐야겠지만은 2021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였을 때 대변인을 맡으셨던 네.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저 경우에도 진짜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균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기운이 이제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 부딪힐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인사적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만은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로 약간 섬뜩하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가 뭐 예. 제각각이다. 어떨 땐 또 너무 크다고 너무 하시고. 크다 막 예,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제대로 잘 맞춰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뜯어서 기자들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몇 달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솔직한 심경인 것 같아요. 이걸 다 어처구니 없는 의혹으로 퉁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 그리고 말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예. 네, 지금 이제 여권 관계자들이 가지는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네. 방어를 하고 싶어도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뭘 알아야지 방어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오늘 이런 식으로 방어했는데 내일 또 다른 증거가 나와가지고 어제 했던 방어들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좀 공유해주고 무엇에 대해서 기조를 정하고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예 입 다물고 있다가 어떨 때는 안 해준다라고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답답한 노릇은 대통령의 불분명한 태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과거의 정황,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면서 이게 뭐 지금 그 수습 불가적 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각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각자 행보를 했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이 뭐냐면 용사는 대화를 각색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 이걸 답해라. 이게 일종의 한동훈의 요구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나와 오랫동안 같이 일했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어? 이걸 그러면서 이제 최은순 예시가, 여사가 예. 저 감옥 장모 갔다. 장모의 그런 거죠. 병처를 얘기했다는 근데 건데. 그거는 법원이 처리한 내용인데 마치 본인이 이제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는 장모를 예. 범죄를 이렇게 감싸주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것은 예. 좀 적절하지 못한 현실 인식에 불과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디 딴 나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제 사실은 이제 여전히 반환점을 돌지 않았고 11월 10일이 돼야 반환점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번개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친한계가 긴급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원 수만 21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외 네. 인사까지 22명이라는 건데 그 정도 세과시를 한 것이고 그날 조경태 의원이 아마도 이제 나와가지고 기자들을 문답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친한계가 정당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응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푸대접을 받았으니까 우리라도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만찬을 했다는 했다. 얘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정부와 여당 사이 스파크라는 것이 더 이상 수습하기 어려운 불꽃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은 큰 화재가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제 정치 분석가는 이거 분당으로 가는 거다. 이게 도저히 이 사람들 같이 할 수 있겠냐. 진행자가 그러면 이거 바른정당 시즌 2. 그건 아직 너무 이른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이른데 지금 같이 하기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있었던 회동에서 그제죠. 하루하루가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제는 만찬이요. 그러니까 네. 하루가 한 48시간 네.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강훈 김호진 이런 사람들 실명을 다 8명을 직접 다 거론을 하면서 공공기관장 보내면 안 된다. 네. 지금 모두가 공격하려고 벼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하게 경질해라. 강기훈 행정관은 빨리 경질해라 이런 맞아요. 요청을 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인식이 뭐 확인된 거 있어? 잘못된 게 있으면 써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한테 제출해라. 주라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 8인방으로 거론했던 말 그대로 네. 그 한남동 8인방이라고 네.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들이 그 거명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산책할 때 같이 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이기정 비서관. 이기정 네. 비서가 네. 근데 그 사진이 저는 굉장히 절묘하다고 대통령실 사진 준비돼 있나요? 선책하는 사진인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도 보면 한 손을 또 주머니에 딱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파인글라스에서 알로 보는 거죠. 진짜. 너희들은 나에다 아래다라는 태도인 것이고 이제 중요한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가진 그 사진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책상을 앞에서 이렇게 딱 이제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네. 두 사람 앉혀놓은 것도 저 사진도 그렇고요. 그 앞에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 저 사진이 상징하는 바 굉장히 크고 저 뒤에 왜 넣겠습니까? 예?
저 함의하는 바 매우 크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확인된 잘못 없어. 나한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제가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취재할 때도 네. 친윤계 반응은 이런 거예요. 뭐 잘못이 있어야지.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잘못 없다. 이제 이런 태도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기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바이든 날리면 때 이제 MBC 전용기 배제하면서 굉장히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 대통령이 이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MBC 기자 그때 도어 스태핑이 그때만 하더라도 있을 때였었는데요. 도어 스태핑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MBC 보도가 악의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취재 이야기를 하니까 MBC 기자가 이제 들어가는 대통령의 뒤를 보면서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유명한 또 그 비서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 멤버라고 꼽혀왔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진이 주는 충격은 사실 보수 진영에게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대통령으로 이제 뽑히게 하고 지금까지 이제 정권을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나마 그 방어해왔던 것들이 뭐냐면 윤 대통령이 좀 뭐 국정은 잘 모르더라도 큰 품을 형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잘 맞아요. 품어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논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윤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몇 번을 깨트리게 되는데요. 크게 제가 봤을 땐 세 가지 사건이고 그 세 가지 마지막 정점에 이 사진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체리따봉 사진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 아니구나. 알고 보니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두 번째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뭔가 정말 한 번 우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주는 충격인데요. 이 마지막에 이 정점을 찍은 것이 이 사진. 심지어 자기 편의 사람 그러니까요. 이미 네. 이준석에게도 보여줬었던 것이지만 20년을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고 포악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주는 충격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네. 보수가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향하는 대통령실의 의전 행위를 보면은 사실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인데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 면담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일단 24분 늦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4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4시 54분 행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산책을 했는데 그 태도 자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리고 자기 참모들을 잔뜩 대동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는 뭔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연출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하는데 자리 배치를 봤더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팔 벌치고 이렇게 그렇죠. 앉아 있는 거죠. 굉장히 네. 대범한 네. 상남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와 또 왼쪽에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혔어요. 앉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맞지 않죠. 희한한 구도였던 네. 데다가 뭔가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는 동격이고 나의 수하고 참모란 인식을 형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어 중간에 필기구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필기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그 빨간색 파일처를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가서 충분히 얘기하고 오겠다고 참모들한테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 말을 하면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한 사실을 적는 게 상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일단은 들어보겠다는 거고 나중에도 보면은 구체적인 검명할 내용이 있으면 비서실장이나 수석을 통해 전달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한동훈 대표 해준 것이라고는 좋아하는 콜라나 먹어라 이거잖아요. 나머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테이블보도 깔고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의전이라는 것은 그렇죠. 섬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럼요. 게다가 이제 이미 한동훈 대표가 가기 전에 상하 없는 원탁 테이블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회담의 컨셉을 주장했으면 그 정도는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내용적으로는 대표도 하더라도. 예. 사실은 저도 그제 당시에 대통령실 대한민국 그 심리적 G8인 대한민국에 테이블이 저렇게 조그만 거밖에 없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 그 원탁 테이블도 좀 넓고 괜찮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 마호가니 그제 죄송합니다 자꾸 네. 그 마호가니 긴 그 테이블을 해서 딱 그 사각을 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저는 또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네, 원탁 테이블 얘기 저 요구하는 건 처음 본다. 어떻게 보세요 이 해명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난한 어떤 그 조금이라도 틈을 보일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지는 게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지위를 확인 한번 시켜주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를 헤매고 있는 지지율의 핵심은 그나마 보수 진영에서 이 정권이 이제 큰일 나면 안
안 된다라고 하는 버티던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보수의 분화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윤 대통령은 진짜 좀 개전의 정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차기 주자인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모습, 그제 그 모습들은 정말 이제는 좀 헤어질 결심들을 여러모로 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결정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충격을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하고 면담한 이후에 만찬을 중진 의원들, 그것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예.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가 특검법에 대한 대응 자체는 네. 원내대표만 자기하고 동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트를 보여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원내인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식물에 불과한 식물 상태를 사실상 인정하게 만드는 외부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아마도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세를 모아서 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신문 보면서 그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추경호 대표 오는 거 알고 있었냐? 나는 네. 몰랐다. 굉장히 이거 화가 어떻게 된 났다. 거냐? 네. 그래서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났더라.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전 때문에 미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상 한 1시간 정도는 기다렸을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일정, 뭐 귀빈들하고 통화해야 되고 뭐 등등 일정이 있어서, 그리고 만났는데 이제 화나면서 딱 테이블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이거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네. 80분 대화 내내 한동훈 대표는 경호체를 썼는데 대통령 반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말했대요?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채널A 했을 보도에 거다. 이제 그런 보도에 내용이 따르면, 있다는데요. 네. 채널 A가 네. 비교적 대통령실에 정통합니다. 예. 네, 물론 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의 격을 대통령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과거 자기 부하 대하듯이 한동훈 대표를 대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 공서구분 못한다.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핵심이 대통령담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의 어떤 가장 결정적 태도가 공서구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어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반말을 썼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더 이상 뭔가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그거는 같습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어쨌든 여당 대표와 그리고 현직 대통령 간의 회담인 건데, 그 회담장에서 반말을 했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한동훈 대표 참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네. 외교부 출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반기문 그 외교부 유엔 총장? 장관 네. 끝난 다음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송민순 외교부 차관이 외교부 장관이 돼서 유엔에 가서 서로, 그러니까 선후배잖아요. 외교관 이제 선후배 사이인데, 그 유엔에 가서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국의 그 장관들을 만나서 이제 회담하는 장소인데, 두 사람이 둘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둘이 만나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신분들, 자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상황에 자기는 유엔 맞춰서. 사무총장이고 그 송민순 후배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관례예요. 그런데 대통령,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여당의 당대표를 만났는데 그럼요. 예.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게다가 사실 20분 넘게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큰 결례인데, 그러니까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든 메시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맞아요. 지각쟁이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기싸움을 한다라는 평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나토 사무총장이라든지 영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와 만남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본의 아니게 늦어질 경우에는 어디 잠깐 대기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지금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그 시간 내내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진짜 벌서는 모양새로 사람을 세워놓고 기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가 아니라 일반 관계에서도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애초에 이것은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가 자꾸 보자고 하니까 내가 한 번은 보는데 그냥 만나는 줄게 정도의 이야기로 느낄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 그 김민석 그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네. 내일 아침 저희 프로그램 출연 예정이신데, 옹졸한 이별식이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만남은 옹졸한 이별식이었다. 꾸를래
나갈래.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은 졸렬하다 뭐 이런 식의 졸렬하다.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어를 명확하게 쓰진 않았는데 제목에 졸렬이라고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별별 표현이 다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뭐 지금 네. 제가 막 단어를 다 옮기기 뭐 민망한 수준인데 친한계에서는 철저한 묵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대통령 협박, 싸우자는 거냐? 뭐 그냥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 아침에 조폭 언어가 정치권 안에서 막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벌써 취임 100일을 맞이하거든요. 네. 그리고 장윤 선배도 이제 누차 강조하고 계시지만은 취임 100일에 정말 기자 간담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위치 설정을 할지가 아마도 표면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방향 자체는 보수 언론에서 인식하는 바를 한동훈 대표는 더 실질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10배, 20배는 더 세게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 강도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흑국자들 얘기하는 대로 헤어질 결심 혹은 용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D-7. 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제 일주일 네, 남았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아마도. 예,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한동훈 30일이니까. 예, 네. 한동훈 대표가 또 공교롭게도 또 저희가 함께하는 아. 시간입니다. 예, 찰진 분석 기대하면서. 아니, 그런데 또 어제 이제 그 친한계와의 만찬 자리에서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 꺼낼 시기가 아니다. 특검법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의 딜레마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리더십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할 경우에는 뒤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한 대표가 진짜 좀 결심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첫 번째가 그 공개 활동 중단.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라인 정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의혹 해명. 이 세 가지인데 3대 요구인데 두 번째 라인. 김건희 라인. 네. 그 대통령실에 있는 라인을 정리해라. 이건데 실제로 대통령의 판단이나 주관은 한동훈 대표 네가 원조 라인 아니냐. 원조 김건희 라인 아니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가장 시동생 멸치볶음. 예? 그 저 박성태 실장 얘기를 많이 해요. 멸치볶음 다 얻어먹고 넥타이 선물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너는 뭐냐라는 핀잔과 비판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얘기하면 원조 김건희 라인. 이거를 극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샴쌍둥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어제 이제 한겨레 칼럼에 이제 예.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여러 네. 가지 평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샴쌍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절연하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런데 쉽진 않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김호진 이제 그제 이야기 나왔던 이제 팔간신 소위 네, 말하는 예.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사실 굉장히 이게 쇄신의 요구를 할 만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제 감사원이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징계 요구까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실에서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압박을 더 밀고 나갈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후퇴하면 네. 정말 위화도 해군만도 못한 위화도 해군은 성공한 것이죠.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될 수 있다. 예. 근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거론한 강훈, 김호진, 강훈 비서관도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분 아닙니까? 초반부터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소문들이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그리고 여사가 이제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넷플릭스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 맞아요. 김 여사에게 따로 브리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분이시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브리핑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공개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아예 러브콜 아니었냐라는 식의 그때 뒷말들이 꽤 그렇습니다.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이분 저 강훈 그리고 또 이기정 뭐 이런 네. 분들이 다 기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훈 전 비서관이나 이제 김호진 전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농공행상의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직격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나가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강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김호진 전 비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항공사 사장에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겠다. 낙하산 임명이 없다고 확언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만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결국 이런 사람들이 사후에도 잘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면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구애는 대통령실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부가 끝나는 그날까지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계속 살아 있을 것이고 보수지에서는 김건희발 분열이다. 예, 여권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 최근 상태가 중앙일보에 이제 그 정치면 하단에 소개가 됐는데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몸져 누워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네. 뭐 그 1월 저도 이제 취재를 별도로 어제 했었는데 지난 1월에 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잘 못 드시고 그리고 그 우리는 아파도 입맛이 있네. 근데 김 여사 잘 못 드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친한계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거 불상 모드 전환이다. 예, 그래서 예, 가여운. 오히려 친한계가 가녀린. 그렇게 보고 있는 예, 건가요? 친한계 예. 쪽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을 이렇게 공격해서야 되겠냐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했다. 그리고 많이 그것도 과하다 그러면은 더 자제한다. 그리고 이거는 전직 영부인 관리의 근거에 보면 이미 많이 줄였다. 이런 인식인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돌 맞고 그냥 간다는 거는 뭐 그냥 업보로 생각하고 그냥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애당초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그 말 그대로 그 내후 외환이랄까요? 이런 거에 시달리면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영부인이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그냥 부인이기 때문에 같이 대통령실에 사는 겁니다. 관저에 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망각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행실적으로 보면은 라인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사게 되고 국정 일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거고요. 결국은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결단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냐면 권력의 동업자 혹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사적인 관계들을 공적인 업무에 투영하지 말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한테 뭐 일정을 줄여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공적인 업무에는 원래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도 아마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기 권력도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다 입장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선 기간에 기여를 봤던 관찰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했다는 얘기가 그 무사 어깨 위에 앉은 주술사 이 컨셉이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면 안 되니까 무사의 어깨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술을 부린다 이제 이런 컨셉인 건데 뭐 시끄러우면은 싹 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예. 무려 5개월 동안 활동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법 리스크 특히 이제 명품백 이슈가 해소가 되니까 바로 마포대교에 출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종결되면서 사실상 본인이 또 활동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용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들이 꽤 잡혀 있거든요. 네. 당장 다음 달에도 이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김 여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행보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남는 게 있는데. 순방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겠죠? 근데 뭐 이제 배우자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 게 아니면 또 안 갈 수도 있긴 할 텐데요. 네. 뭐 어떤 식의 결정을 심지어는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안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아예 순방을 취소하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독일 순방으로 이제 그래서 취소했었죠. 정말 이게 뭐 어떻게 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 하나 가지고는 국정 운영에 전반적인 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주는 국민들에게 그 불만 혹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좀 대통령이 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텐데 어제 나온 채널A 보도를 또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김 여사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전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좀 이분들의 인식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사가 외부 인사들과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아 생긴 게 아니라 국정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도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하는 제안이라고 하는 게 저 좀 전화번호를 바꾸시면 어떻겠냐라고 한다는
한다는 게 좀 다들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이버에서 전화이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인식이 상황 인식과 현실 인식이 여전히 대통령 오늘 이제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어쨌든 쇄신에 귀 닫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쇄신할 뜻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업보라고 생각하고 돌을 맞더라도 이거 맞고 가겠다. 돌파하겠다는 뜻이죠. 돌파하겠다. 네, 그리고 특검법 뭐 한동훈 대표가 와서 또는 친한계가 뭐 통과될 수 있다라고 겁박해 할 테면 해봐. 나는 갈 거야. 이제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해법은 없는데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당과 같이 죽자는 거다. 근데 우리는 같이 죽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태도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명태균 씨의 그 파문이라는 것도 게이트라고 불리는 파문인데 이것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예비 후보 시절에 그 명태균 씨가 연관됐다라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간한 그 PNR 조사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정권 교체에 적합한 후보로 홍보를 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왜 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졌는가 논증을 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조사가 본인의 후보 적합성을 유리하게 설파하는데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상당수의 조사에서는 순위 관계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조사를 알고도 이렇게 유튜브에 활용을 했는지 어떤 조언이 명태균 씨에 있었는지 부분들이 계속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박은정 의원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아껴놨는데 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 전해드리면 이제 41초짜리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예. 그 영상은 누가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냐? 그건 바로 윤석열 뭐 이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단계에서 첫 번째 대통령은 변화와 쇄신할 생각이 뜻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면 원조 김건희 라인을 청산하고 제대로 출격해서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범야권 192석이라는 단일 대우를 쭉 네. 이제 끌고 가려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건 좀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손잡고 큰 틀에서 특검의 벽을 넘을 것이냐. 이제 이 세 가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리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마지막 부분이 결국은 가장 이제 티핑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예. 과거에 이 사건 하나하나면 다 정권이 뒤집어지고 한 달 동안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게 너무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있어요. 예. 예. 뭐 김용남 전 의원 표현에 따르면 이제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한 120도까지 올라간 것 같다 이런 예, 얘기를 하시던데요. 예. 그러니까 진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제 아직 끓는 점까지 못 갔다라고 예. 하는 지점 때문에 그럴 텐데요. 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한 꼭지를 따는 사안의 내용들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게 강제로 집행되는 영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내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는 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량으로 보이는데요.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일정 부분 약간의 이제 양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 가지 건들을 좀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의제가 뭐가 올라갈지가 핵심인데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또 괜히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공적 활동 중단 정도로 이야기를 무마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여권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리스트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 네. 사실은 여권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27명인가요? 총 거명된 네. 사람들이 그중에 3명만 이제 야권 성향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24명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 중에는 현직을 또 이렇게 지자체장을 하는 분들 뭐 또 의원으로 거명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의혹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의 큰 범주로 다뤄진다.
된다고 한다면은 여권의 공멸 혹은 파멸로 이를 수 있다라는 상황 인식이 조금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협상 과정에 특검법의 범위와 범주, 기간 이런 것들을 갖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양보와 온도 조절을 어디까지 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서 한동훈 대표를 견인할 수 있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심지어는 이 복판엔 또 원래는 야권 전체로 묶여있던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커졌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개혁신당의 그런 투표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그 사이 상간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묘수를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해진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음 주로 뭐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과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뭐라고 해야 되지? 회담? 네. 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잡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국감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다음 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검 전국의 새로운 전환점, 정국 운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지금 19,710분께서 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저 시사인은 늘 그렇던데. 아닙니다. 저희도 들락달락 많이 하는 저희 방금 한번 와, 보시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 강조해 드리면서 김은지 기자님 한 번 더 해주세요. 19,000명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한계도 좀 김건희 특검법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말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칼을 빼들 듯 말 듯 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지났다. 그제로 이제 이걸 지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친한계가 생각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정도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내놔야지 서로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친한계 의원들도 원내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 헤어질 결심과 끊고 갈 결심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제 20명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2차 두 번의 만찬 과정에서 그래도 친한계는 20명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20명이 똘똘 뭉치면 특검은 통과시킬 수 없고 개혁신당 3명 없더라도 천하람 의원님 많이 조용해졌어요. 국감 과정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다. 이제 이런 네. 비판이 나오는데 그 말 많던 사람들 다 왜 조용히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2만 분이 넘었습니다. 김은지 말 한마디예요. 야, 우리 방송 5분만 왔다가 야, 구독, 좋아요 외친다. 야, 김은지 영향력. 그건 야, 전혀 아닙니다. 야, 구교육 영향력 보겠습니다. 네, 없어요. 굉장히 예, 적은데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시험대에 오른 건데 그 결정적인 국면이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당시에도 친일 친방 다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이 되면서 네. 박근혜 그 당시의 대표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전도되는 현상을 낳았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서 있는 시험대라는 것은 당시에 박근혜 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들 발휘를 통해서 본인이 확고한 여권의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이런 시험대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정치를 풀어내지 못하고 일보 후퇴하거나 이보 후퇴하는 현상을 낳을 경우에는 그 왕자의 자리가 쥐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친한계에서 우리가 먼저 내자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때도 민주당에서 배려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3자 특검법을 그냥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당내에서 사실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온전한 특검을 하기가 어렵다. 뭐 안 하니만 못한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해서 3자 특검을 받았는데 그때 그냥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3자 특검 내자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도 3자 특검이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정한 특검을 내자 이런 건데 이번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받을까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리스트를 빼라, 3자 특검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묘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요. 사실 여의도 정치가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있는데 여야가 만나가지고 사실 둘 다 정답지를 낸 건 아닐 거거든요. 그 어느 정도의 타협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절묘함이기 때문에 우선 서로의 답안지를 하나씩 내고 거기 맞춰가지고 좀 끼워보자. 이렇게 지금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고요. 민생이 심각하고 어제 주가
주가가 완전히 네, 폭락했다고. 폭락이 네. 되고 전쟁난 러시아보다 더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영향이라는 건 비단 정치의 불안정성뿐만이 아니고 외교 관계의 문제 그리고 네. 뭔가 한반도의 위기 고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것들이 거의 정설로 확인되는 분위기고 미국 당국이 지금 아니 우리 국방부 같은 게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지금 계속 보면은 무인기가 평양에 등장함으로써 북한이 또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지금 국지전이 어디서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대내 대외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총체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적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민생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좀 이렇게 오늘도 부쩍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그 평상시에 이제 저도 좀 안 좋은데 천식 환자들 같은 분들 기관지, 그리고 예. 기관지가 약하신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병원도 많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또 어제 보니까 강혜경 씨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일반 진료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처에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맞더라도 맞고 가겠다. 나는 쇄신하지 않겠다. 뭐가 문제냐. 누구를 자르라는 거냐. 정확하게 명단 적어오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내라고요? 비서실장 아니면 정무수석에게 내라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했던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을 입틀박해서 끌어냈을 때부터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성정인지.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고집하고 있고 오로지 나는 김건희 여사만 보호할 거야. 그러면 그냥 술 잡수시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막 온 나라를 정신없이 만들고 꼭 이래야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힘들어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대통령의 전원이 전해지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더 힘들다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라봐야 될 사람은 국민이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공적 지위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왜 갔는지 그 본인 책상에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벅스탑 수여인가?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문구를 좀 생각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9시 25분 동아일보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별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죠? 한때 네, 이명박 전 이명박. 대통령의 갑자기 형이고 네. 만사형통이라고 네, 했던 만사형통이라고 당시에 했던. 그 권력을 가장 누렸던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화무시비롱입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대통령의 뒷배로서 뭐 정도원 의원과 이제 권력 다툼에서 본인이 잡고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을 통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을 정도로 그 정권의 가장 실세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만사형통의 이상득 전 의원도 부의장도 감옥을 갔었었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결론입니다. 뭐 물론 이제 뭐 고인의 명복을 빌긴 하겠지만 권력이 굉장히 유한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또 저는 초기 발동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또 조문 정치, 조문 정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문을 많이 받겠죠. 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을 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조문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조문을 갈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 이준석 의원 다 조문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그 빈소에서 네. 각 정치인들이 어떤 조문 정치를 하게 될지 그것도 그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관전 포인트가 그래서 될 늘 것 같아요. 보면은 조문 정치라는 게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해당 대통령이 온다. 그럼 그 일정이나 시간이 미리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는 정치인도 있고 또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에 맞춰서 피해서 가는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일정을 보고 조문의 행태, 대화의 양태를 보고 뭔가 향후의 전국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댓글이 있습니다. 네. 아지트님이 슈퍼챗 5만 원 쏘아오셨어요. 우와. 2만 넘어서 10만 원을 응원하신다고 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있기 야. 전에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그걸 못 봤는데 김은지 많이 기자님. 들어오는 데라서 네. 이런 걸 굉장히 눈치 빠르게 아니.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김은지 기자가 저희는 슈퍼챗은 별로 없어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어제 저 그러니까, 슈퍼챗 네. 쏴주신 헬마우스 형님 무슨 마우스인데. 입 열린 마우스였나 그런 기분이었는데 아무튼간에 네. 아니 뒤집힌 마우스였다. 뒤집힌 마우스. 예. 예. 아니 저희는 왜 슈퍼챗 안 쏴주시고 국어용의 정치 비상구에만 절도로 오셨습니다. 수고한다면서 예. 네, 굉장히 네 하여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해 주셔가지고 운영 유지. 발전 가능한 매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만 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5,700개밖에 안 돼요.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두 분 오시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문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함께 읽는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